지방선거 참패 수습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 전까지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재명 책임론을 두고 친문계와 친이계 충돌이 이어졌는데 이재명 의원은 오늘 당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년 뒤 총선을 대비해 혁신위를 구성하는 등 개혁 이슈 선점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승리를 입에 담을 때가 아니라면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자리를 내려놓으라면서 압박에 나섰고 민주당은 지선 결과와 원구성 협상을 연계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맞수. 오늘은 국민의힘 압승으로 나타난 6일 지방선거 결과 승패 요인과 세대별 표심 그리고 선거 후 여야 움직임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참패로 비대위 전원이 사퇴한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인 수습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박홍근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성찰하겠다며 쇄신 의지를 다졌습니다. 중진 간담회와 당무위 의원 연석회의를 잇따라 열었는데 예정대로 8월에 전당대회를 열되 그전까진 새 비대위를 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가 총사퇴하면서 당 수습과 쇄신, 차기 지도부 선출 등의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박홍근 대표 직무대행. 박 대표 직무대행은 우선 지방선거에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어떤 핑계나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공께서 드신 회초리를 달게 받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성찰하고 쇄신하겠습니다. 박 대표 직무대행은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 안정을 위해 조기 전당대회를 열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중진 의원들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며 예정대로 8월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 새 지도부 선출 전까지 박 대표 직무대행 단독 체제보다는 새 비대위를 구성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원외 원로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 홍영표 안규백 의원은 합당한 절차와 논의를 거쳐 대표성이 있는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선 패배 후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사퇴하면서 별다른 논의도 없이 당시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한 걸 비판한 겁니다. 중진 의원 간담회에 이어 오후에는 당무위원과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당 쇄신 방안과 새 비대위 구성, 지방선거 평가 등을 논의했습니다. 선거 패배 책임론이 불거진 이재명 의원은 지역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는데 특정인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시도당 위원장들과도 수습 방안을 논의한 뒤 의원총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습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둘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친문계 인사들은 연일 이재명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고 친명계 인사들은 누구 탓할 때가 아니라며 엄호에 나섰는데요.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력투쟁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홍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선거 패배 책임 소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대선과 지선 기간 목소리를 낮췄던 친문계 인사들이 연일 대선 패배의 주 요인으로 이재명 의원을 지목하고 나선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참사가 됐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이재명, 송영길 두 분이 한 달 만에 출마한 게 전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명확하게 민주당의 그런 잘못된 공천에 대한 심판을 그렇게 하신 거죠. 반면 친명계 인사들은 누구 탓할 때가 아니라며 이 의원을 엄호했습니다. 문진석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했다 해도 결과는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고
정성호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야당이 됐는데도 여당인 것처럼 행세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민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친문을 겨냥했습니다. 친문 인사들의 이재명 때리기는 당대표 도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졌어요. 근데 그걸 주도했던 두 분이 다시 또 당의 전면에 나선다? 그러면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더 큰 심판을 받죠. 친명계 인사들은 당 개혁의 중심에 이 의원이 서야 하지 않냐는 의견 속에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당내에선 선거 패배에 대한 처절한 반성 없이 당내 권력 투쟁에 몰두하는 것으로 비춰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이 의원도 발언을 삼가는 가운데 이 의원이 친문 인사들의 전면적 견제에 맞서 과연 정면 돌파를 선택할지 관심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은 2년 뒤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당내 혁신을 추진합니다. 당 혁신위원회를 발족한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 등을 개선하는 혁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다 이기고 나서야 당을 개혁할 기회가 주어졌다며 혁신위 제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임채원 기자입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 지도부 총사퇴로 패배 후유증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보다 먼저 혁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개혁 이미지를 선점해 민주당이 패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내놓을 쇄신안에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이 선거에서 지고 있을 때는 개혁하려 해도 내부만 가속화된다며 이기고 있을 때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정당 정치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부심을 느낄 만한 어떤 이벤트를 가져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기 때문에 당원들의 긴장 상태가 유지도 힘들고 무엇보다 당원들이 주르륵 빠질 겁니다, 조금씩.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최재형 의원은 공천 시스템 개혁을 혁신위의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정당 공천이 권력자에 의해 좌우되거나 소위 찍어내리는 공천을 차단해 예측 가능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개인 소위 말하는 찍어내리는 공천 이런 것들이 그 자리 잡을 수 없는 어떤 그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논의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국민의힘은 오늘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는데 다음 주부터 특권 내려놓기 등 혁신안 구체화와 민생 현안 챙기기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경제 위기를 비롯해 태풍의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가 있다며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지방선거 승리로 전국 주도권을 쥐게 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 탈환을 위한 대야 공세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6일 지방선거 패배와 당 내홍 속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 압박에 나섰습니다. 지선 승리를 동력으로 본격화될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달 29일 전반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임기가 종료됐지만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며 원구성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 민주당이 진정으로 혁신하고 싶다면 법사위부터 내려놓는 것이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입으로만 혁신을 외친다면 표리부동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1년 전에 민주당이 약속한 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심자락만 135 온 것은 나비 효과가 돼서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패배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우세한 가운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경파인 박홍근 원내대표의 비대위 체제로 원구성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법사위원장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른바 검수완박 법사위 강행 처리 등이 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법사위 고수를 유지할 명분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 지선을 예. 생각보다 더 많이 줬습니다. 그렇죠. 민심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협상에 상당 부분 영향. 원구성 지연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밀려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의장단부터 선출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새로 선출되는 의장이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만큼 법사위원장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당분간 선거 패배에 따른 당 수습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 윤리위가 개최되면 공개회의를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떳떳하지 않은 게 있었으면 무소속 강용석 경기이사 후보 복당을 받아주는 게 제일 편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윤리위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제기한 이 대표의 성상납과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으로 지난 4월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으나 판단을 이번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검찰 출신의 변호사를 임명한 것과 관련해 온 나라를 검사들의 손아귀에 쥐어주겠다는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에 쓸만한 인재는 검사밖에 없냐며 검찰을 통한 국가 권력기관 장악과 검찰공화국을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엔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하는 등 차관급 5명의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유럽연합 특사로 5일부터 11일까지 벨기에와 프랑스를 방문합니다. 외교부는 김 의원을 단장으로 한 특사단이 EU와 나토, 유럽의회, 프랑스 정부, 국제박람회 기구 등을 방문해서 고위 인사와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EU와 기후변화, 디지털 분야 등에서 협력을 확대한다는 의지를 전하고 한반도 문제에 관한 지속적인 공조도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졌는데 결과적으로 기존 의석수에서 국민의힘이 한 석 더 추가하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시점에 보궐선거였고 그 지역구 의원들의 광역단체장 출마로 인해서 7곳에서 치러졌는데요. 네. 기존 지역구는 국민의힘이 4곳, 더불어민주당이 3곳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5곳, 민주당이 2곳에서 승리를 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한 석을 더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네네, 그렇게 됐는데 국민의힘이 그렇다면 그 탈환한 지역이 어딘가요? 네, 이광재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강원 원주갑입니다. 이곳에서 네. 국민의힘 박정아 후보가 민주당 원창묵 후보의 승리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투표 전 여론조사에서 보면 두 후보의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약 1%포인트 차도 안 났었기 때문에 아마 1000표 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다. 뭐 누구는 이제 500표 내에서 갈릴 것이다. 뭐 이런 예상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지역이 이번 보궐선거에 여야의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좀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표 차이가 한 12,000표 차이가 났고요. 득표율로 보니까 15%포인트 차로 박정아 후보가 승리를 했거든요. 초박빙 승부가 예상이 되면서 투표율도 높지 않겠느냐 했는데 투표율은 51.1%를 기록했고 보궐선거 전체 투표율이 55.6%였습니다. 이 투표율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이 낮은 투표율이 그 결과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당초 초박빙 승부 예상에서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난 그런 결과가 됐는데 이광재 전 의원은 강원도지사에서 낙선이 됐고 또 지역구도 국민의힘에 빼앗긴 상황이 됐네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 겁니다. 네. 이광재 전 의원은 조금 멀리 보면 차기 대권 주자 대열에 있거든요. 지난 대선에서도 출마를 했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의원직을 던지면서까지 도지사에 출마를 하겠느냐
해도 되겠느냐라는 조금 의문이 있었는데 네. 이 내용을 좀 보면 이 강원도지사 공천 신청할 때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전 의원에게 권유를 했고 이전 의원이 이제 고심 끝에 이제 선택을 했는데 도지사 출마로 선택을 했는데 성적표를 받아본 결과는 이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은 겁니다. 그렇군요. 네.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 변화는 지금 이제 어떻게 됐나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이 한 석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기존 의석수에서 한 석이 늘어나서 114석이 됐고요. 민주당은 170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소속 의원이 지금 7명이거든요. 그런데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그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의원들이 한 6명이 됩니다. 그러면 네. 실질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의석수는 176석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전히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갖고 있고 국회 권력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국회 권력은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의원 의석수까지 합쳐서 민주당이 176석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 거고 국민의힘은 이제 114석인데 어쨌든 그 여소야대 이제 상황이 이제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이제 그 압승은 앞으로 이제 국회 운영에는 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네, 국민의힘은 이제 국정 동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판단을 앞세워서 좀 강공 모드로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윤석열 정부 지금 초반이고요. 또 선거에서 민심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 여소야대 전국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공 모드 전략으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통상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요 승리한 쪽이 있고 패배한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는 선거가 있었던 그 해에는 승리한 쪽으로 전국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네. 그 이유를 보면 패배한 정당에서는 원인 분석도 하게 되고 당 추습도 하게 되고 또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당이 좀 어수선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제 민주당의 모습만 봐도 전당대회가 있는 8월 전까지는 당권 공백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국민의힘에 좀 협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국회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아마 첫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반기 국회가 지난 29일에 이제 끝나면서 지금 현재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이 이제 공백 상태가 됐는데 여야의 후반기 원구성 협상 그 쟁점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지고 오는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이제 원구성 협상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건데요. 국민의힘은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명분이 생겼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출구조사 후에 이제 압승으로 국민의힘이 나왔거든요. 네. 그 이후 인터뷰들을 쭉 보면 이제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갖고 와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네. 법사위원장 논란에 대한 정리도 좀 필요한데요. 국회 관리를 보면 원내 일당에서 국회의장을 맡아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의장은 민주당 몫입니다. 네. 그리고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는데 이유는 이제 다수당의 견제, 국회의장이 일당이 가져가기 때문에 네. 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좀 견제라는 이런 명분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를 보면 이번 국회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수로 민심을 확인했다. 이런 이유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원구성 협상이 초반에 이제 난항을 겪었고 이때 국민의힘이 다른 상임위원장까지 다 포기하면서 결국 반쪽 국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7월에 여야가 원구성에 다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몫에 상임위원장이 새로 선출이 됐고 국회가 이제 완전한 모습으로 정상화가 됐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보면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이때를 보면 원구성 협상을 했을 때 이때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합의한 내용을 보면 법사위원장은 전반기 남은 1년은 민주당이 하고 후반기는 기존 관례대로 국민에게 넘기는 거다. 이제 합의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올해 법사위원장직을 넘기지 않겠다고 하면서 여야의 상황이 이제 충돌이 좀 벌어진 건데 국민의힘은 이제 당장 이제 법사위원장 국민의 후반기 국회에서는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여야 관계 이제 재설정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후반기 이제 원 구성이 이제 그 순탄하게 될 수 있을지 키를 법사위원장 자리가 이제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되면 여야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까요?
여야가 지금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면 국회는 또 공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지만 네. 민주당이 지금 압도적인 의석수,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 권력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위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보면 의결 정족수를 보면 야당이 우위에 있거든요. 민주당이. 또 전체 의석수를 보더라도 민주당이 우위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이 있다. 그러면 민주당이 단독 힘으로 부결까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 또 협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여당인 국민의힘도 그렇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으로 더 민주당과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또 지금 보면 후반기 국회의장은 민주당에서 이미 김진표 의원을 후보자로 선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좀 매듭을 지을 필요도 있고요. 또 안보 위협, 경제 대내위로 좀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가 그냥 손을 놓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또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원구성이 또 이루어져야 네. 대정부 질문도 되고요. 각 상임위의 업무 부처 보고도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아마 6월 달에 돼야 7월까지 또 진행이 되고 8월 달에는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고 전당대회가 끝나면 결산국회, 또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런 국회의 일련의 과정들이 그 일정들이 쭉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틈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국회가 계속 공전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이제 원구성 협상이 여야 원내대표가 이제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다음 주에라도 원구성 협상이 되고 본회의를 열어서 후반기 국회의장단이 선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기대를 해보고 그런 기대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이르면 다음 주에 원구성 협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3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기대와 아쉬움입니다. 광역단체장 17명을 포함해서 총 4,125명의 지역 일꾼이 당선된 이번 6일 지방선거.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요. 개표 결과를 지켜본 유권자들도 당선자와 낙선자에 대한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시장과 도지사 가운데 가장 큰 기대감을 받고 있는 인물, 또 떨어져서 아쉽게 생각된 인물은 과연 누굴까요? 오늘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선거 다음 날인 어제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앞으로의 시 도정이 가장 기대되는 인물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이 각각 20%로 공동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세훈 당선인은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에 성공을 했고 김동연 당선인은 막판 대역전승을 이뤄내면서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이어 여의도를 떠나서 대구로 내려간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과 재선에 성공한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인도 기대되는 인물로 꼽혔습니다. 반대로 낙선한 시도지사 후보 중에 가장 아쉽다고 생각되는 인물로는 0.15%포인트 차로 김동연 후보에게 아깝게 패한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22%로 가장 많이 응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등이 이렇게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광역단체장에게 투표할 때 무엇을 고려해서 선택했는지 그 기준을 물어본 내용도 있었습니다. 정당이 32%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이어서 공약, 인물, 경력, 지역 연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 승리를 통해서 국민적 기대를 받으면서 잠룡으로 부상한 당선인들, 그리고 패배했지만 유권자에게 아쉬움으로 남아서 차기를 기약하게 된 낙선 후보자들. 선거는 끝났지만 그 기대와 아쉬움이 국민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설 원동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젠더 이슈는 가족 오락관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성별, 특히 2030 세대에서 남녀 간의 투표 성향의 차이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었죠. 이번 지방선거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 30대 표심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완전히 반대의 결과로 나타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의 공동 출구조사에서 나타난 성별, 연령별 표심을 보면요. 20대 남성의 65%가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한 반면에 66%가 넘는 20대 여성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역시 남성은 국민의힘 후보를, 여성은 민주당 후보를 더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의 경우 남녀의 지지정당 격차가 30%포인트 이상 벌어지면서 지난 대선 때보다 쏠림 현상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남성은 국민의힘으로, 여성은 민주당으로 결집도가 더 강해졌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민주당 패배 원인 중 하나로 젠더 이슈화를 거론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뭐 젠더의 성폭력에 뭐 이런 거였거든요. 저희는 이런 약간 우리들만 신선으로 하는 주제 그런 거 안 했어요. 젠더 같은 거. 그쪽으로 가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표를 얻는 만큼 표가 떨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뭐 젠더 이슈에 관한 것들 굉장히 뒤에 논리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게 없이 그냥 다뜸 젠더로 가지고 여자 편 가족오락관이거든요. 그거는 여성 팀이냐 남성 팀이냐. 민주당을 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젠더 이슈에 매몰됐다고 지적을 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대선 후 민주당이 20대 여성인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을 내세워서 여성 표심을 공략하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완주 의원의 성비비 의혹 등이 불거진 점을 저격을 한 건데요. 이 대표는 젠더 문제를 남성팀과 여성팀으로 나눠서 대결했던 TV 예능 프로그램 가족 오락관에 비유를 하면서 표를 얻는 만큼 표가 떨어지는 영역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 지난 대선에서 20대 남성, 이른바 2대남의 대변자를 자처했던 당사자이기도 하죠. 때문에 일각에선 젠더 갈라치기는 여야 모두의 책임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의 승패를 떠나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는 젠더 문제,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정치권에서 보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쨌든 6일 지방선거 두 분 열심히 뛰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승패를 떠나서. 네, 감사합니다. 총평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압승을 거뒀고 민주당이 대선에 이어서 이제 2연패를 했는데 자당의 승리 요인과 결정적 패인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분석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김재섭 의원부터. 네. 저희는 이제 딱 지금 민주당이 처한 모습이 2018년 자유한국당이 처했던 모습이랑 거의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당의 지도부들의 좌충우돌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강성 지지층들에 의해서 당이 이끌려가는 모습들, 또 일부 유튜버들에 의해서 당이 이끌려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신뢰를 저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그런 좌충우돌한 모습 속에서 2018년 지방선거를 치렀고 당연히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당 역시도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당이 휩쓸리는 모습들,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다기보다는 어떤 당리당략이라든지 당론에 휩싸여서 여론과 동떨어지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가 또 지도부들 사이에서 충돌이 있었고 강성 지지층에게 휘둘렸고 그러다 결국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2018년 자유한국당이 처했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국민의힘은 2018년, 2020년 총선까지 거치면서 굉장히 지리멸렬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2020년에 마찬가지로 참패를 당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참패를 당했고 그 이후에 정말 어떤 처절한 쇄신 작업들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정말 많은 국회의원들이 낙선한 이후에 제야로 돌아가 버렸고 저같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당 안에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이 그제서야 마련이 됐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동안 국민의힘이 관성처럼 누려왔던 강성 지지층에 휩쓸리는 모습들, 그다음에 5.18을 폄훼하는 그런 극우적인 형태들 이런 것들과 과감히 결별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이 1년 이상 굉장히 많이 지난하게 지속이 됐었거든요. 그런 쇄신 작업들을 통해서 겨우 신뢰를 회복한 것이 지난해 재보궐선거 이후였고 그 외에 이준석 당대표라고 하는 젊은 당대표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승리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승리 요인을 말씀하셨고, 네, 좀 패배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은 저는 후보들이나 특정 사람들을 지목해서 이 사람이 잘못했다 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조금 없긴 한데요. 우리 지도부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은 선출되지 않은 분들이에요. 선출되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선거의 경험도 많지 않고 선출되지 않은 분들이 선거를 지휘하다 보니까 좀 많이 삐걱된 측면이 있었다. 민주당이 사실 선거를 선전하고 이길 수 있었던 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국정을 운영하시다가 몇 가지 실수도 보이고 논란도 몇 가지 있었는데 정말 허니문 기간이 없다시피 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대로 된 의제, 제대로 된 선거 전략을 가졌으면은 선거에서 충분히 이기고 우리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사실 맨파워가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우리는 공천을 그래도 세종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잘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지도부가 갈등을 통해서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집안 싸움을 굉장히 안 좋아하세요. 제가 적절한 예시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어떤 집안에서 부부 싸움을 하면은 안방에서 하지 어디 사거리 나가서 하진 않거든요. 그럼 다 손가락질하죠. 왜 싸우는지 이유 불문하고. 근데 그런 모습이 국민들께 보여졌을 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거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한 가지 목소리, 한 가지 의제, 여러 가지 의제 이런 통일된 의견이 중요한데 지도부부터가 좀 아니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허니문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는 지금 정치에 크게 관심 갖지 않은 분들은 어쨌든 새로 출범한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민주당 고정 지지층이 한 35%, 국민의힘이 35%일 텐데 일단 그 중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왔을 때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어 하셨다라고 평가하고 싶고 우리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투표 안 한 것도 사실 패인 중에 하나였다고도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각각 두 분께 질문을 따로 드려볼게요. 먼저 김재섭 의원, 그 내용을 짚어보기 전에 먼저 도봉구에서 또 선거운동 아주 열심히 하셨는데 네. 완승 대승을 거두셨어요. 네. 어떠셨습니까? 네. 일단 굉장히 기쁘고 감개무량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있는 도봉구 갑 지역이라는 곳이 사실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거든요. 국민의힘이 힘을 못 쓰던 지역이었고 사실 구의원 한 명 당선시키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공천된 후보자 전원이 다 당선이 돼서 구의원이 5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시의원도 역사상 처음으로 2명이 다 당선이 됐고 동북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또 구청장까지 당선이 돼서 일단 굉장히 기쁜 마음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 이제 정말 국민의힘에게 도봉구 주민들이 힘을 실어줬는데 여기서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는 무거운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네. 지역에서 이렇게 대승을 거둔 거는 우리 김 위원의 지도력 때문인가요? 그게 없다고 말하기 어렵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후보자들이 잘 해줬고 민주당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앞서서 박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통령의 어떤 허니문 기간, 대통령 국정 안정론 같은 것들이 확실히 작용을 한 것 같고 민주당이 오랫동안 도봉구에 의원을 배출했던 지역인데 사실은 이제 어떤 발전이라든지 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에 충분히 와닿지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제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떠안게 된 국민의힘이 앞으로 얼마큼 잘해야 되는지는 정말 저한테 또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네. 돼서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네, 또 그런 와중에도 또 뼈아픈 부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시 경기지사 선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김은혜 후보가 윤심을 등에 업은 게 오히려 견제 심리를 좀 더 발동시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 분석이 저도 일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12대 5로 저희가 승리를 하게 된 것인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경기지사를 탈환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거든요. 근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 사실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후보에게 패배를 하게 된 것인데 이 모습이 이 모습을 보고 나서 바로 전에 대선이 떠오르더라고요. 0.73%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사실은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한다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너무 잘못했다.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국민들께서 심판은 해주셨는데 그것이 국민의힘이 정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100% 마음에 들기 때문에 정권을 교체한 건 아니다라는 그 천신 같은 민심을 0.73%라는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김동연 후보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긴 것은 민주당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적어도 야당으로서 견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천신 같은 민심이 여기에도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마치 김동연 후보가 승리한 것을 가지고 이번 그 지방선거의 패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젖잘싸의 프레임으로 만약에 계속 가져가게 된다면 민심을 잘못 읽는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김동연 후보의 승리를 바탕 삼아서 훨씬 더 처절한 쇄신을 해야지만이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더 좋은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박영훈 위원장님께도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은 특히나 그 중원인 충청지역뿐 아니라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지역이죠. 김해, 양산 등 이 낙동강 벨트까지 국민의힘에게 내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남에서 기초단체장 22명 중에 7명이 또 무소속입니다. 이거 어느 부분이 좀 가장 뼈아프다고 보시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둘 다 뼈아프고요. 네, 둘 다 뼈아픈데 호남의 무소속 7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사실 컷오프 되신 분들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민주당의 대결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싶고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우리 공천관리위원회가 시도당별로 있는데 전남도당이나 뭐 이런 시도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처음에는 그래도 뭐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 후보들을 컷오프 했을 텐데 결국에는 국민들 그리고 시민들의 선택은 그래도 뭐 구관이 명관이거나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그래서 좀 회초리를 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에서 우리가 진 것은 민주당이 그분들께 꽤 적절하게 합당한 정치를 보여주지 못함이겠죠. 그분들이 만약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라고 해서 민주당을 다 지지해 줄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좀 적절한 쇄신 방향을 마련하고 600일 남은 총선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냐에 따라서 좀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 이 선거가 있으면 늘 나왔던 게 이제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오히려 그 지역 갈등은 예전보다 이제 덜 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젠더 갈등 이야기가 이제 지난 대선 때부터 많이 이제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방송 3사 출구 조사를 보면 이번에도 2030 남성이 국민의힘, 여성은 민주당으로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청년 정치인들 2030 세대에도 속하기도 하신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해법에 대해서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성의 안전에 대한 의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2030 여성분들께서. 근데 2030 남자라고 해서 그런 여성 의제들, 여성의 안전 같은 의제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반감을 가지거나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다만 지금 2030 남자 세대 여러분들께서 국민의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것은 아마도 저는 소외감 때문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는데요. 지금 대선 때도 그렇고 지금 이번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계속 2030 여자는 민주당을 찍고 남자는 국민의힘을 찍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2030 남성의 목소리가 안 들리고 국민의힘에서는 2030 여성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서로 집토끼를 지키기 바쁜데 집토끼가 아닌 밖에 우리를 뽑아주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제가 소외감이 들 거라고 예상을 하냐면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이었던 박 전 위원장에 대해서 언급하기 조금 저도 껄끄러운 면이 있지만은 그분께서 마지막 메시지에 2030 여성분들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말을 했을 때 저는 저게 우리 당의 대표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분이 할 메시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 우리가 어쨌든 세대 통합, 젠더 통합이라는 가치를 위해서는 그래도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에 정당에 따라서 지지하는 젠더가 분화되는 것이 저는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되는 상황이냐라고 생각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발전 단계에 따라서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내지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들은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는 것이고 특히 이제 최근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드디어 이제 젠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정치권 전면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성별별로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들이 있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공화당은 남자들이 많이 지지를 하게 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많이 지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당에 따라서 지지하는 주요 유권자들이 어떤 성별을 지니고 있는지는 사실 뭐 그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이야기는 어렵지만은 아까 박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당 대표인 격인 비대위원장께서 2030 여성들에게 감사하다라는 식으로 사실상 어떤 갈라치기로 들릴 수 있는 메시지들이 지도부 차원에서 나온다 그러면 안 그래도 분화되어 있는 이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격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젠더 문제가 정치권에서 아주 치열하게 다퉈지고 갈등도 생기고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훨씬 더 공론화된 이런 정치 플랫폼 내에서 이 젠더 이슈들이 다양하게 해결되고 소통하고 또 토론하고 하는 게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이걸 정치적 전면 아젠다로 가지고 나와서 서로 토론할 수 있으면 그 가운데서 저는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여기는 나쁘고 저기는 나쁘고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고 때로는 기성 정치인들처럼 젠더 문제가 뭐가 정치적으로 중요해라는 태도로 여기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태도로 가면 사실 젠더 문제는 해결될 요량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젠더 문제에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서로 입장이 다르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정말 의제화시켜서 토론해 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피하지 말고 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어떻게 접점을 찾아 나가야 되는지를 앞으로 정치권에서 해나가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젠더가 이제 갈리는 그 현상 자체에 있어서는 이제 정치에서 뭐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양쪽에 지금 그 여야에서 젠더가 이렇게 갈리게 된 그 원인 제공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책임이 있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젠더 이슈라고 하는 것이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직접 다루진 않았지만 20대 남성들과 여성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들이었고 30대 여성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들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20대 남성들이 받았던 역차별이라는 것도 실제로 있었던 현상이었는데 이것을 아무도 모르고 이것을 아무도 대변해주지 않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사실 그런 불편함을 감당하고라도 처음에 이 이슈를 꺼내고 온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박지원 위원장이라는 분이 또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것이 갈라치기라든지 아니면 한쪽의 입장만 대변한다라기보다는 처음 젠더 이슈가 정치권에 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분화 양태들이 벌어지는 그 초창기 단계라고 저는 보고 어느 쪽에 책임을 묻기보다는 앞으로 이 젠더 이슈를 어떻게 정치권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얼마큼만 토론을 할 것인가라고 그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각 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을 짚어볼 텐데요. 선거 패배 책임론을 놓고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계파 갈등이 터져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특히나 이재명, 송영길 두 사람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이 현재 아주 거센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어쨌든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왜 졌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때의 그 불만들 혹은 그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계파 갈등으로 번지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가 대선을 젖잘싸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그렇게 지방선거를 치렀는데 이 책임을 이재명이나 송영길 또는 박지원 이 사람들 개개인에게 돌리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예요, 본인들도.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당이 쇄신하는 과정에서 그런 명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이 친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점이 있고 뭐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서울시 지역구를 든 의원들이 비판하는 것은 저는 명분이 필요해서 하는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명분 그 이면에는 당이 어떻게 쇄신해야 될 것인가, 혁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에 방점이 찍혀 있지 이재명이 잘못했다, 송영길이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선거에 졌기 때문에 이런 분화나 갈등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오늘 정세균 대표를 지지하는 포럼인 광화문 포럼이 해체됐고 이낙연 대표님을 지지하는 그런 그룹도 해체가 됐는데 민주당의 개파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였거든요. 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체되더라도 이분들이 뭐 계속 이낙연 대표님과 함께하거나 친문으로 남는 게 아니고 오늘도 뭐 토론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 개파를 떠나서 민주당이 어떻게 쇄신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 지점이었지 마냥 이재명을 비토하고 송영길을 비토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도 물러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또 비판과 책임론이 거센 모습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 쇄신과 변화를 위해서 그 박 비대위원장이 다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 청년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김재섭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제 박지원 위원장의 역할이 있겠지만 만약 박지원 위원장이 오면 말 그대로 우려먹기라는 비판이 나올 겁니다. 이재명 의원 역시도 사실은 이번에 우려먹기처럼 선거에 출마를 하셨거든요.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그 당사자가 다시 재보궐선거 국회의원으로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의아했지만 어쨌든 당의 중심이 되니까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복귀를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 비대위도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만약에 또다시 어떤 쇄신이 필요하다고 해서 박지원 위원장을 다시 소환한다 그러면 정말 민주당은 중심점이 없구나, 구심점이 없구나, 있는 사람을 계속 우려먹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날 텐데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생각을 해보면 박지원 위원장이 다시 등장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지원 위원장이 정말 필요하면은 선출직에 나가서 당선이 되면 돼요. 그 상황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당원들의 여론이 형성되면은 본인이 나섰을 때 충분히 당선되실 거예요. 근데 당이 만약에 이렇게 임명직이나 이렇게 불러오는 것은 책임 있는 비대위의 위원장을 맡았던 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이번 비대위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많은 비판점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당무위와 중앙위를 거치면서 그 임기까지 이렇게 보장하게 됐는데 만약에 정말 박지원 위원장이 필요하고 민주당의 쇄신을 위해서 이렇게 역할이 있다면은 당원들이 먼저 부를 것이다. 다만 우리 새로운 지도부나 우리 새로운 비대위에서 이렇게 부르거나 임명을 하는 모습은 굉장히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당선이 되면서 서울시장 최초 4선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총 재임 기간은 이제 보선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6년 정도로 되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또 3선 중진이 됐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준석 대표 연달아 이제 두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이준석 대표까지 차기 대권 경쟁 5명의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당 내에서 존재감이나 영향력 측면에서 누가 가장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당내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이준석 대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역 당 대표이고 네. 선거 승리를 2번이나 연달아서 이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당내 입지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준석 대표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각의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내 입지는 당연히 이준석 대표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과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문제가 남을 텐데 안철수 의원은 과거에 국민의당의 당 대표이긴 했지만 이제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을 하면서 3선 중진 의원이긴 하나 아직 대표의 자격이 아닌 그냥 한 명의 의원의 자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에서 입지는 또다시 안철수 의원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내 입지를 찾는 일은 사실 간단치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국민의당과는 다르게 많은 중진 의원이 이미 있고 여당으로서 많은 맹활약을 했던 의원들이 이미 포진이 되어 있고 차기 당권이나 차기 지도부를 노리는 현역 의원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과연 안철수 의원이 얼만큼의 지도력과 얼만큼의 입지를 다질 것인가는 전혀 다른 또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그 네 분 가운데서는 당연히 이준석 대표의 입지가 좋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까지. 오세훈 시장 역시도 아직까지는 행정가이기 때문에 네. 차기 대선 후보로서 어떤 분들이 뭐 물망에 오르겠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그 중에 한 분으로 오를 테고 네. 하지만 불과 1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5년 남은 대선에 후보가 누가 될지를 예측한 일은 정말 하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시는데 권익위원장도 검찰 출신을 임명하셨어요. 근데 지금 구성을 보면 검찰 출신 혹은 모피아란 말이에요. 기재부 출신에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딱 이렇게 검찰과 기재부 출신의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국민의힘의 기존에 있었던 정치권의 인사들, 물론 이분들이 검찰 출신이라고 하지만은 그냥 국민의힘의 기존 정치권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국민의힘의 기존에 있었던 정치인들이 여의도 정치인들 당신네들 말이야 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거리감을 갖고 있고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당장 정권 초기에서는 모두가 여당이기 때문에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지만은 3년, 4년 정도 가면은 이 윤석열 정부의 친윤과 비윤의 싸움이 격화될 거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이준석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기존에 있는 국민의힘 사람들 유리해 보일 수도 있어도 뭐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친윤 인사들이 좀 도약하는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는 청년 마수 이제 마칠 텐데요. 오늘은 6.1 지방선거 승패 요인, 또 세대별 표심, 향후 여야 움직임까지 지금까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강원 북부 동해안은 새벽 한때 빗방울이 좀 떨어지겠습니다. 모레는 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반가운 비 소식이 있는데요. 현충일인 휴일엔 대체로 흐리겠지만 야외 활동하시기에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